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박상변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손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지난 주말 우리 모든 뉴스를 장식했던 가장 첫 화면에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 관련한 이슈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뉴스 속보도 마침 나왔네요. 네. 북한이 바로 미사일로 관련한 무력 도발을 했는데 미사일 비행거리 등 북한 발표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엔진의 신뢰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미사일 관련한 위협의 그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에 대한 위협이 커지지 않았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가능성이 낮고 북한의 핵실험은 최고 수뇌부 결심만 있으면 가능하다. 언제든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침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첫 NSC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방금 속보로 나온 상황을 함께 아울러 정리를 해드리면 거칠게 표현하면 어쨌든 위협의 소지는 더 커졌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어떠했지요? 네, 지난 주말에 불과 새 정부가 남북 대화를 앞세우는 그 새 정부 아니에요? 햇빛 정책을 계승해서 미국에서는 달빛 정책이라고도 얘기 나오지만 그럴 정도로 대화를 앞세우는 정부가 들어선 지 4일 만에 그것도 휴일날 새벽에 그 대륙간 핵탄두 장착 가능한 미사일을 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대화는 참 쉽지는 않는 이 대화, 또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여전히 북한 핵 위험은 여전하구나 하는 위험을 경각심을 불어준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새 정부가 나흘 만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을 잘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20분 만에 보고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41분 만에 보고가 돼서 신속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제는 좀 다행스러운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좀 과제도 좀 있습니다. 안보가 새 정부 들어와서 안보, 사드도 문제지만 안보가 최초자 최고 높은 시험대가 될 거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임명했는데 과연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좀 운명도 있고 또 세세한 공개 어제 보고 일정을 분단위별로 세세하게 공개했는데 물론 세월호 7시간 후유증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얼만큼 바람직한가 여러 가지 좀 여운을 남기고 경각심이 많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합참의 발표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비거리와 그다음에 최대 정점 고도 그러니까 고각도로 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와 어디까지 날아갔느냐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참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북한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뭐냐면 2111km 최대 정점이 고도가 그렇고 787km라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 그 자막에서는 재진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건 이거거든요. 고도로
그러니까 대기권을 돌파해서 다시 대기권 재진입을 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국 본토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얘기했는데 일단 그 두 가지가 맞다고 합참이 인정을 한다면 상당히 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합참에서 나온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미사일 비행거리 등은 북한 발표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즉 북한이 밝힌 것처럼 시험 발사 미사일이 787km 정도 비행했다. 이 비행거리가 동일하게 판단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엔진 신뢰성 등에 대해선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가능성도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은 최고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네,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북한이 왜 도발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왜 했을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네. 뭐 매번 쏘고 매번 시험을 합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인가?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여기는 특히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대기권 재진입만 가능하면은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술만 가능하면은. 자, 아직까지 그 기술은 우리 정부는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뭔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1대1로라 그래서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을 잡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북한은 이 정도까지 와 있다. 이것이 지금 대기권의 재진입 성공했다고 얘기하면은 미국까지 갈 텐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나흘 만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날 아침에 쏘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볼게 정도의 메시지. 앞으로 남북 관계 쉽지가 않을 걸 주도권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걸 아마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럼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얘기인데 이 대목은 굉장히 저는 칭찬을 받았다고 보나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41분 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요일 날 아침에 보통 일요일이면 이제 쉬는 날 아닙니까? 물론 청와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만 일요일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41분 만에 20분 만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보고를 받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21분 뒤에 전체적으로 41분 만에 보고를 받고 바로 NSC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북한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지금 정부 아주 구성도 제대로 안 됐는데 바로 41분 만에 대책을 논의하고 메시지가 나왔구나. 아 우리가 주도권을 지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좀 간단치 않겠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북한이 의도한 바가 제대로 성공했는가는 상당히 좀 부분적으로 저는 회의감이 듭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요. 분단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임종석 실장이 보고를 하자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지시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도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안보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정말 분단위,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자세하게 이제 수뇌부에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안보 불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 행위를 하면 당연히 그 상황을 본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때 그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청와대가 우리나라 이제 수뇌부가 대통령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면은 안보 불안이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과중하게 증폭돼서 안보 불안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취임 얼마 되지 않은 초기입니다만 그래도 어제 상당히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또한 자세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안보 불안이 증폭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어떤 법률가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에서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방금 화면 통해서도 보셨습니다만 외교안보 라인, 이른바 뭐 국방부 장관이랄지 뭐 이런 국정원장도 지명은 됐지만 아직 청문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좀 어색한 동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단하거나 그래서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과 상황을 조금 더 조속히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우선은
구 정권에서 임명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국정원장까지 온 거는 저는 그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협치의 하나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봤어요. 예. 새 정권에서 있는 측근들하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더 불안해할 텐데 지금 현직에 맡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 거는 왜 반덴버그 결의라고 해서 네. 미국의 트럼프 그 트루만 대통령 때 네. 반덴버그가 정적이었지만은 안보에 관해서는 국경선까지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안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야 당파를 초월한 그런 거를 주장했거든요. 예. 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새 정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보실장하고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어제 좀 드러난 거죠. 네. 과거에 그 연평도 그 북한이 그 공격했을 때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그 누구를 임명할까 하다가 내정된 사람을 김관진 국방부 장관으로 바꿨어요. 네. 그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를 다 명단을 꿰고 있답니다. 예. 이 사람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북한이 공격하면은 바로 맞사격을 할 수 있는 장관 중에 제일 유일한 사람이 김관진 장관이었대요. 네. 그래서 뽑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안보실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지금 오르는 사람들이 예. 햇볕 정책 계승자들이 많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동북아 균형자론,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을 예정대로 중용을 할 건지 아니면은 대화론자든가 강경론자 또 군 출신들을 중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지지 않겠느냐. 안보실장하고 또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게 엮여서 또 물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임명이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거는 저는 이것도 코리아 패싱에 북한이 가담한 거 아니냐. 우리 세종 탄핵 열풍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 아베만 우리나라를 빼놓고 했다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도 저렇게 쏘음으로 해서 한국 너희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미국하고 바로 대화하겠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진짜 이 남북 대화나 대외 관계가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문제가 좀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문제를 바라보고 싶은데 네. 물론 어저께 굳이 윤영찬 국민소통 네. 수석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굳이 비서실장이 바로 네네. 연달아서 시간대별로 보고를 했어요. 예. 시간대별로 보고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동거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떤 이 외교 안보에 대한 어떤 허점을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밝힌 것은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번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지금 뭐 박 박사님께서 40분과 20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안이 발발했을 때 몇 분이 걸린다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워낙에 그 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네.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한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네. 몇 분 만에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천명할 일은 아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NSC 회의를 저는 전 정부에서도 계속 반대를 했는데 그 회의를 물론 녹화하긴 하지만 장면을 녹화를 해서 보여준다는 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긴급한 대통령 주재 그런 안보 회의가 그 스케치로 그림으로 그려지지 사진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시에 어떻게 대응하고 누가 주재를 하고 누구가 모여서 어떠한 형식으로 한다는 걸 지금 대내외 천명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NSC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동영상 자료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녹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네. 그때마다 저렇게 녹화를 해서 그 이 회의 장면을 남겨두는 것 그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내리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께서는 혹시 다른 생각이십니까? 저게 지금 뭐 회의하는 동영상에서 발언은 안 나오잖아요. 저 동영상은 아니 한 1년 뒤에 저 동영상 나온다고 해서 무슨 큰 변수가 될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저 발언 내용이 공개되는 건 저는 직접 동의해요. 저기 NSC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국방장관의 보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 국방 기밀이죠. 그거 왜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든든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는 또 하나는 이 지금 우리가 안보 불안할 때 안보 불안이 뭘까요? 저런 모습이 불안한 게 아니고요. 안보 불안은
이 시점에 대통령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에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NSC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말은 열렸다 그러는데 진짜 열렸는지 어디서 열렸는지를 아무도 몰라. 막상 이거는 엄청난 불안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바로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 시에 어디 가서 회의를 했다. 관련된 동영상 이것이다. 나머지 내용은 오늘도 이번에도 공개가 안 됐으니까 몇 개 대통령의 언급 외에는 뭐 이런 거 정도는 글쎄 이종훈 실장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이전 대통령 정부와는 좀 차별성을 보이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좀 권고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무슨 그 분단위로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동영상 통해서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 지하펑크에서 했다. 그리고 일 며칠을 넘겼다 정도 하면은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온 것을 일단 단호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또 뭐 규탄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열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겠죠. 지난번에 최선희 그 북미 국장이 얘기했잖아요. 미국과의 대화는 여건이 되면 하겠다.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상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을 상대하는 거지 한국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 이런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 뭐 햇빛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이 문씨니까 이제 달빛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데 햇빛 정책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 등을 돌리고 미국과 어떻게 보면 마찰을 빚어가면서 대북 지원을 해줘서 핵개발 자금을 됐다 이런 비난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협조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북 정책을 좀 추진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달빛 정책이 보름달 정책도 될 수 있고 금음달 정책도 될 수 있고 이게 참 어려운 정책 아니냐. 해는 항상 똑같지만 다른 상상 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제 그저께 또 트럼프가 폭스뉴스에다가 갑자기 인터뷰 중에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합의가 있었다. 이거 알면은 니네들 신문도 일면 톱 다 바꿔야 될 거다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는 거기에 대한 종속 변수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좀 한계 아니냐. 그래서 미국, 중국 여기에 우리가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성급하게라도 좀 빨리 가서 트럼프한테 가서 뭔가 좀 서로 협의하고 양자 좀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얻어내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정부가 출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건 좀 이른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긍정적인 이전 정부와는 다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근데 마침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진 상황, 공교롭게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뭐 공교로울지는 뭐 북한이 또 판단한 부분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향적으로 봅니다. 윤 대표님과 생각이 달라요. 전향적으로 갑니다. 왜?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 압박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또 5년 또 이렇게 간다? 이제는 북한 핵을 통제 못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해야지 북한을 압박해본들 중국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1대1로 한번 봐보세요. 1대1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캄캄히 그냥 앉아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전 세계 유엔의 공주라는 이름으로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쐈습니다. 즉 쏩니다. 내년에도 또 쏠지 몰라요. 계속 쏠 거예요. 자, 쏜다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 어떻게 보면 북한도 빨리 북핵 문제를 놓고 대화 국면에 가고 싶어 하는 제스처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화답을 안 해왔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안 해왔잖아요. 오히려 더 북한을 압박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북한이 쏜다고 하더라도 남북 간의 대화의 당사자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남북 대화는 북한 김정은 정권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평화체제 이런 문제를 제일 편하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이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을 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계속 세게 놓을 때 국내 여론이 계속 또 아마 저는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속 흔들 거로 봐요. 끊임없이. 이럴 경우에 우리 또 상당히 보수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함께 휩싸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흔들면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진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약간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게, 네. 자, 지금의 어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은 사실 해를 거듭하고 달이 갈수록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강도라는 것. 그러니까 네. 올해 벌써 7차례에 걸쳐서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고 또 4차례에 실패를 했지만 오늘 이제 우리 정부가 성공했다라고 지금 추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주장은 이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미국 본토에 쏠 그 미사일을 획득했다라는 거의 그런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자, 그럼 북한의 주장이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북한은 계속 미국 본토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핵탄두도 그렇고 세 가지죠. 날아가는 거리, 그 다음에 재진입 문제, 그 다음에 핵탄두 실험, 핵탄두를 가장 경량화해서 실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는 사정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정권이고,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1.5 트랙이라는 네.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있으면 좋죠. 물론 좋은데 그것이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했죠? 우리더러는 남북 대화를 조절해라라고 해놓고 자기 자신은 지금 북한에 대고서는 굉장히 어떤 때는 초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유화적인 어떤 제스처도 취해가면서 어떤 이 회담의 가능성 또는 대화의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려되는 점이 이겁니다. 우리를 제외하고 아까 코리아 필승 말씀하셨지만 북한도 우리를 제외하고 미국도 네. 우리를 제외하고 둘이 협상을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문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거나 혹은 어떤 진전된 어떤 협상을 할 경우 우리는 아무런 레버리지, 지렛대가 없어진다는 점,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요. 예, 예. 네. 지금 아까 자막에 특사가 넣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방금 이 실장님 얘기한 것과 다른 기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미국을 의식한 거죠. 탄도미사일 미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우리 한국은 그거 아니라도 할 게 볼 게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한미 간의 조만간에 정상회담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래?를 묻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을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걸 전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아무 역할도 없고 우리는 그냥 미국만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요.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그 코리를 찾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인정할 만한 대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외교안보 관련한 이슈가 현 정부에게 중요한 과제로, 더더욱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이담 앵커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문 대통령의 외교 비전과 정책을 전달할 인사를 특사로 임명했다. 그간 특사로 임명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그리고 중국 특사 이해찬, 일본 특사는 문희상, 러시아 특사는 송형길, 그리고 EU와 독일 특사는 조윤재로 이제 임명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세월호 교사 관련해서는 짧게 우리 네. 변호사님께서 순직을 인정을 한다고 어떤 하니까요. 의미가 있는 건지 또 법률적으로는 어떤 네. 식으로 처리되는 건지 한번 방향을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 여러 학생도 이제 세상을 떠났고 또 선생님들도 이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동일한 그런 처우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기간제 교사라든지 예.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신분에 따라서 다른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많이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가 계속 되어 왔는데 이제 승의 날을 또 맞아서 그리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없이 기간제 관련 없이 모두 이제 순직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방침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저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관저로 입주를 했고, 네. 예, 그리고 주말 상황도 조금 이채롭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네. 있었고, 또 오늘 관저에서 첫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세요, 여보. 잘 다녀오시오.
가. 다녀와요, 고맙네. 당신 최고네. 네, 문 예. 대통령이 관저에서 첫 출근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뛰어나와서 바지춤을 이렇게 추어 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관저에서 출근하는 대통령은 사실 늘 있어 왔죠. 늘 그 예. 관저에서 출근하고 집무실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데 이런 장면이 이렇게 굳이 이 언론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죠. 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직은 이렇게 따뜻한 모습,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범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일상도 보여줌으로써 예. 대통령이 그렇게 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다르게 보신 분들도 네. 있습니까? 뭐 좋게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 가정에서는 뭐 이제 부부 관계이고 또 아내도 영부인 뭐 예. 김정수 여사이지만 또 사실은 청와대에 거주를 하고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평범한 또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결국 국민과의 거리감을 좀 없애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주말에는 또 기자들과 산행을 했다고 하죠. 등산복 차림으로 북악산을 올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통 방법을 좀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기자들하고 가끔 이제 산에 갔는데 예. 그 주말에 기자들 특히 그 마크맨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 거의 막내 기자들 예, 예. 어떻게 보면 주말까지 나와서 고생하는 기자들이에요. 그렇죠. 저 기자들을 나이도 보면은 좀 화면에서 좀 어리게 보이잖아요. 예, 예. 저런 기자들하고 같이 뒷산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세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숨차서 뭐 잘 산행이요? 못 따라갈 예. 정도로 세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런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낮은 곳으로 임하는 모습. 아까도 뭐 김정수 여사가 나왔지만은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예. 가정의 달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그런 모습에서 공개되는 게 좋고 저런 기자들하고 또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또 구내식당에 와서 또 삼계탕을 같이 노무현 예. 전 대통령도 삼계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삼계탕 집이 청와대 앞에 그 아주 유명한 집이 네, 생겼습니다만, 모집이 있죠. 예, 모집이 예. 있는데 예. 지금도 삼계탕 집이 있는데 그 구내식당에서 또 식사를 하는데 그런 모습 보니까 식판에다 떠와서 네. 먼저 온 기자들은 먼저 먹더라고요. 약간 그런 모습은 조금 아무리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대통령 앉았을 때 좀 같이 먹읍시다 해서 좀 먹었으면 될 텐데 예.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대통령 나중에 와서 먹고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모습은 참 좋긴 하고 네. 낮은 곳을 임한 모습은 좋긴 한데 너무 조금 이렇게 위아래가 조금 너무 좀 무너진 거 아니냐. 네. 그래도 대통령인데 기자들이 한 5분만 기다렸으면 같이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성질들이 급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담으로 알겠습니다. 예, 좀 내재적 입장에서 보면 전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제를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소통이라는 건데 약속이라는 측면도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개를 키우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견을 입양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지키겠다라고 토리요. 얘기를 한 상황이죠. 네. 예. 그런 이제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고 또 아주 좀 잘생긴 멋진 그런 개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토리는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그렇게 집에 키우고 싶은 개는 아니에요. 유기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견을 선거운동을 할 때 예. 이제 그걸 소개를 받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이제 퍼스트 도그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아마 대통령의 뜻은 동물들까지도 차별 없는 세상.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유기견이니까 버림받은 이런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런 것은 좋고 앞서 또 그 청와대 출근할 때 그 김정수 여사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수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총이니까 예. 저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국민들 궁금증이 있으니까 근데 1년, 2년 뒤에는 저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탈권위주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그대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네. 풀이가 됩니다. 네. 네, 훈훈한 분위기를 잠시 접고 이제 본격적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협치와 통합정부 이거에 대한 요구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히 높은 것으로 네. 드러났고 모든 연령대에서 60대를 제외한 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려는 메시지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부터 할까요? 손수호 변호사께서 네.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했는데요. 이번 정권의 최우선 개혁 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뭐 정치제도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등보다 훨씬 높은 그런 그 퍼센테이지로 검찰 개혁을 꼽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정도로 지난 정권 그리고 또 그중에서 특히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리고 검찰이 개혁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정권 초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언제 더 저 지지율이 내려갈지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한다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 개혁이 그리고 검찰을 제대로 한번 만들자.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던 점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파열음이 적을 거라고 예상하는 국민들 또한 없을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로드맵이 중요한 거죠. 검찰의 국민 여론보다도 이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과연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의 타이밍이 아주 골든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은 국민 여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들 거의 없어요. 제가 주변을 보니까 검찰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적폐적인 적폐다라고 그러니까 검찰의 부패 집단 말하면 검찰 통째가 아니고 검찰의 일부 정치 검찰들 또 권력의 줄대기 했던 이 검찰들은 적폐적인 적폐다. 국민 여론이 있고 두 번째는 검찰에 관련돼서 이번에 오늘도 그 아침에 조간신문 보면은 이영렬 지검장하고 또 누굽니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식을 하고 돈봉투가 오고 한 것은 좀 넣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죠? 이건 지난달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국민들 눈높이랑 전혀 다른 그들만의 세상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면 충격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거기다가 우병우 전 수석이 지난번 조사를 받을 때 팔짱 끼고 있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한 장의 사진 가지고가 아니라 그 한 장의 사진이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정치권도 여야가 대체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정치권이 맘만 먹으면은 정부의 검찰 개혁에 동조할 수 있는 분야에 되어 있는 것이고 상당부 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침 새정부 출발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보다 더 검찰 개혁하기 좋은 타이밍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 한 3, 4개월, 5개월 정도 로드맵을 잡고 마침 또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됐습니다. 네네. 상당히 검찰 개혁에 의지가 강한 인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공약했습니다. 자, 5개 1서까지 조건이 딱 들어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만 제대로 된 인물을 발탁을 해서 로드맵을 짜면은 저는 검찰 개혁은 4개월, 5개월 안에 가시관도 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뭐 박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4개월, 5개월 만에라는 기간은 우리가 너무 4개월, 5개월이면은 벌써 올 가을, 겨울로 넘어가요. 그때 되면은 개혁 의지가 쇠퇴합니다. YS가 개혁을 초방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 하나회 철폐, 없애버린 거. 그거 얼마나 정곽석가처럼 했습니까? 2월 25일 날 취임한 다음에 그 군 장성들 불러서 어깨 두드려서 다독거린 다음에 3월 8일 날 참모총장하고 기무사령관하고 한꺼번에 날려버렸어요. 괜히 그 사람들 자다가 어떻게 보면은 비명 횡사할 정도로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면은 개혁 못 해요. 그래서 이 개혁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개혁할 때 혁자가 자기 살갗을 벗기는 게 혁자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개혁 대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혁 대상하고 적폐청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대긴 하지만 이 개혁을 하려면은 적폐청산 세력에 또 도움을 안 받을 수가 또 없는 겁니다. 거죠, 아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집권하면 워싱턴에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백악관에 정적들 불러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 없이는 국회를 거칠 수가 없으니까 상원하원을 거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혁할 거는 선별적으로 정광석화처럼 그냥 빨리 해버리고 물론 법적인 거는
야당 협조를 어디 하니까 빠르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정광석과처럼 해버리고 검찰 제가 보기에는 총장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내버리라. 네. 그리고 나서 법적인 거 받침해라. 아니면은 기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면은 진짜 반대하는 그 수구 이런 쪽들이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힘 빠지면 못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점이야말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노무현 정부 시작했을 때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을 하고 그런 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검사들의 반발을 생중계로 목도를 했고 그것으로서 사실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개혁이 사실 흔들렸던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잘 지켜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검찰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또 내부에서도 제가 보면 상당히 이번에 어떤 개혁을 해야만 한다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충분히 좀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 정부와 관련해서도 협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병헌 정무수석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협치를 하자라는 얘기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7% 정도가 모든 정당과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치와 통합정부에 대한 아주 생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협치를 하지 않고서는 국정 운영 자체가 어렵죠. 불가능하죠. 또 지금 비상 상황이고 더덕의 여소야대 정국이고 또 집권당만 가지고는 어느 법 하나도 제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 협치를 선언했고 심지어는 국민의당하고 뭐 통합까지 얘기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협치는 불가피한데 이제 문제는 이 협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도 전병헌 정무수석을 발탁한 것도 저는 협치에 무게를 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회 안에서는 상당히 소통론자거든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 인사들하고는 좀 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색채가 좀 옅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더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고 특히 당정 간의 소통은 협치의 기본입니다. 여기서도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방금도 추미애 대표하고의 중간에 그 연결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협치의 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다른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또 연대하는 방식을 구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협치 모델은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연정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연정은 특정 정당과 공식적으로 정책이든 뭐든 연정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 정당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 정당의 동의를 받는다고 얘기하면 그 정당은 동의를 받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당은 야당으로서 특정 정당으로서 국민을 지지받았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같이 연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정당도 이 정부에 대해 책임을 질 문제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정보다는 협치의 모델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협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은 이 자리에도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뭐 그동안 얘기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선거 캠프 때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을 자유한국당을 뭐 적폐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과 각을 세웠던 부분들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또는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역대 어느 정권이나 다 그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법 체제에 따르면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국회법 내의 조항에 따라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정권이든 어떤 정파든 어떤 정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결국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뭐 하고 싶어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 필수 조건이 이제 그 다른 야당과의 협치거든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뭐 당연히 야당 중에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거대 정당과 등을 진다면 아무리 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높고 기대가 섞인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은 뭐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만 국회 내에서의 비중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협치를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을 잘 이제 거슬르고 결국은 또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어떤 정치권의 그런 그 전례들을 보자면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 통과시켜주고 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도 같이 통과하거나 아니면 서로 양측이 서로 하나씩 빼거나 이걸 구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정치의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이런 현실적인 법안의 타협이 일단은 생각이 나고요. 그 이면에 이제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 등 비롯한 어떤 그 이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협치 노력이 있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결국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입니다. 법을 새로 만든들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 네. 그 법이 얼마나 새로 만들어지느냐. 그 새 정권의 어떤 개혁 과제에 동참할 수 있는 법안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얼마나 개정될 수 있느냐 예. 이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민주당 이번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법안 통과를 통한 국가 개혁이라는 그런 과제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아마- 대표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전병헌 정무수석도 무난한 분이고 여야를 통틀어서 평이 괜찮은 분이라 적재적소에 잘했다고 네. 보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게 협치입니다. 이 정무수석 뭐 이런 분들이 한다고 해서 야당 별로 반응 안 할 겁니다. 그냥 그런가요? 이런 분들은 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뭐 이 정도지 결국은 대통령이 나설 걸 요구할 예. 겁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협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태까지 야당은 존재의 의미가 선명성이었어요. 강한 투쟁. 홍준표 후보도 미국 가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좌파들 한 달 잔치할 동안 놔둔 다음에 그다음에 제대로 싸우겠다 했는데 예.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야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지도자로 득세해 왔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서해 유성룡이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 하시고 그 굉장히 큰 공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네. 이순신 장군하고. 네. 그분이 징비록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기 그 명나라 장군한테 이분이 직접 무릎을 꿇은 적도 있어요. 예. 자기가 제대로 하려면은 내가 왜 무릎을 꿇겠어요. 하지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이 원한다면은 야당이 필요한다면은 더 낮은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낮은 자세로 꿇을 때 꿇고 강할 때 강하고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거 협상은 또 주고받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지금은 얼굴 표정이 밝지만은 앞으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속이 터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자리입니다.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고 300석 중에서 180석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허리를 굽혀야 되라는 어떻게 보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세 분 말씀에 사실은 뭐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대 당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적은 내부에 있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냐면 협치를 하려면 사실은 상대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 끝에 타협을 해야 되고 타협이라는 건 기브앤테이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서로 어떤 안들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안을 또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걸 대신 이제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과정을 사실 가장 반대할 것은 자신의 진영 지지자, 열혈 지지자들이거든요. 열혈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협치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문제는 역대 정권, 역대 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편하게 하는 게 진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예. 그러면 열혈 지지자들은 굉장히 잘한다 하지만 결국은 타협과 협상은 물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 41%를 지지해준 지지자들을 설득해가면서 타협이라는 결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협치의 첫 번째 단계다. 이런 생각이 네, 그 첫 번째 과제가 아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출근하셨어요? 뭐 어제와 똑같이 공부할 게 참 많으니까요. 차분히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부터는 정책 현안들에 대한 분야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나름의 어떤 인선 그런 기준 같은 대청 기준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법적인 총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재청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정치적으로 총리 후보자이지만 일정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협의에는 응하겠다. 네, 오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출근 모습을 보셨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인사청문회가 이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자의 발언이 정말 진중하네요. 예. 그죠? 제가 총리가 아닙니다. 다만 협의는 하겠다 정도의 얘기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 아마 협의할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예. 철저하게. 여기서 뭐 주거니 받거니는 저는 이거는 인사청문회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하되 또 뭐 아들 문제도 있고 뭐 재산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되 다만 억지는 부리지 말자.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미 해명이 됐던 것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진짜 팔을 흩는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철저하게 검증은 하되 나머지 청문회 전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야당이 각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들이 볼 때 각을 세울 만한 것은 각을 세워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 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물고 늘어져서 뭐 이를테면 인준을 하다가 3개월, 4개월, 5개월 연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난정부에 우리가 봐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되 검증이 됐으면 바로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또는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은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분위기상으로만 좀 봤을 때 국민의당은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고 오히려 그래서 좀 딜레마적인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나머지 당들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국민의당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고민이죠. 네. 국민의당이 호남에 지역구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도 이낙연 그 후보자는 호남 출신 아닙니까? 전남지사 하던 분이고. 근데 너무 비판을 하고 각을 청문회 때 세우다 보면은 우리 고향 사람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그래?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너무 또 안 하면 그 야당인데 너무 얘기를 좀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한통속 아니야? 또 이런 비판의 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총리를 한 거는 비교적 무난한 인사고 어떻게 보면 청문회 통과를 겨눈 거 아니냐. 또 국민의당을 배려한 또 인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 들어와서 과거 그 DJP 해서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김종필 총리를 임명했는데 내정했는데 그때 통과되는데 6개월 걸렸어요. 한승수, 옛날에 한승수, 뭐 고건 이런 명방가들도 몇 달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내외적으로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따질 건 따지되 내가 보기에는 속전속결로 그냥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거 없으면은 청문회 첫날 박수로 통과해서 저는 이거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게 가급하단 말이죠. 장관도 미사일 쏘고 핵 쏘는데 지금 장관도 제대로 없잖아요. 새 총리가 돼야지 장관 재청을 제가 뭐 박수로 하자는 건 좀 과장된 얘기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급하다는 거죠. 장관을 총리가 돼야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데 옛날에 과거에 보면은 청문회 때 너무 엉터리 없는 요구를 많이 했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은 집어내야 되지만 어디 대학 졸업한 지 수십 년 됐는데 미국 대학에서 대학 졸업장 가져오라고 하니까 졸업장이 집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더 엉터리로 좀 꼬집고 그러다 보니까 소일하던 게 많았는데 이번엔 좀 시일 낭비 없이 좀 빨리 좀 통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공정과 균형의 기치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가다듬어 주신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정계 개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까지 공론화해서 내부에서 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양당이 걸어온 길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 공조를 통해서 신뢰 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신뢰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맞지. 지금 뭐 연애도 하지 않고 결혼하는 그런 식의 지금 당장의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최대 현안,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한다면 국민의당하고 이 바른정당인가요? 예, 두 당 간의 통합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곽이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서 어떤 목표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사실은 절박한 사연들이 있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기간 동안 몇몇 의원들은 뭐 정가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뭐 확인됐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적극적으로 뭐 조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국민의당이 대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혹시나 몇몇 의원들은 또 탈당을 하고 또 다시 그런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과 합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대선 전부터 나왔다면 대선 끝나자마자 사실은 당 지도부는 걱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단돌이 매조지를 할 건가, 이 부분을. 이런 어떤 부분. 또 바른정당 역시 일단 지금 13명이 12명이 나가고 20명이 이제 남아있지만, 그러나 언제 한 명만 빠지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또 연쇄 탈당이나 연쇄 또 복당,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실은 안컷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플랜은 없어요. 다만 명제만 지금 던지고 만나기만 했습니다. 그런 어떤 행위가 사실은 일단은 양 당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좀 제시해주면서 일단 이 흐트러지는 어떤 분위기를 다잡는 건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떤 결실을 맺느냐, 그건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각 당의 사정들이 다 또 다릅니다.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쪽 더불어민주당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또 이 문제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앞으로 한 1, 2개월 이내 각 당의 전당대회 끝나고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정돈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겠죠. 저는 일단 말부터 꺼내고 볼 정도로 절박한 양당의 사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상원 교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손소 변호사 말씀하시죠. 짧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그 방향을 택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절박하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론조사입니다만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정의당보다 뒤처져서 지금 4위였거든요. 네, 국민의당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부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선거가 또 이제 내년에 있는데 지방의원이나 호남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이 먼저 동요하고 탈당하게 된다면은 국회의원도 사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경우를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제 그 바른정당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지금 적어도 이제 대선 국면에서의 정당 지지도는 빨리 회복을 해야 내부 동요가 좀 잠잠해질 텐데, 만약 거기에 실패해서 계속 이런 수준의 지지도를, 계속 정당 지지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합당이든 통합이든 연대든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4당 체제가 됐는데, 이 4당 체제에서 국정 운영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른정당은 쉽지 않습니다. 5당. 아니요. 원내만. 원내. 정의당을 제가 입으로 뺀 건 아니고 원내만 교섭단체 구성을 그렇습니다. 봤을 때. 교섭단체가 지금 4당 체제인데, 그러니까 4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딱 20석이고 여기서 1당, 2당에서 3당의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제 4당의 역할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안에 들어가서 4명의 원내대표 얘기를 하더라도 3당은 캐스팅 보트 질 수 있잖아요. 근데 4당은 캐스팅 보트에 캐스팅 보트? 이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도 지금 다급한 상황인데, 크게 보면은 두 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서로가 근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한쪽은 중도 보수 쪽에 있고, 한쪽은 중도 진보 쪽에 있습니다. 중도를 놓고 보면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뭉치면은 더 큰 중도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기존에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은 어렵지 않겠으나, 다만 이제 통합을 하더라도 통합의 명분과 통합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명분이 있습니다만 타이밍이 지금은 각 정당이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저는 자강할 때도 아직은,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강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지지도 뽑고, 또 정강 정책도 다시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외부 인사도 좀 영입을 해서 당연히 좀 더 활력을 도모하고 난 다음에 그 도모하는 정당의 지형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두 정당이 합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더 수순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직은 시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오늘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흘 뒤쯤인 25일, 26일에 개최한다는 것이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뭐 원래 20일 내에 네. 뭐 청문회에서 여부를 가려야 되니까 예. 25, 26일 정도면 뭐 적절한 날짜가 네. 아니냐. 앞으로 열흘 정도는 또 그 청문회에서 좀 준비할 기간이 좀 되니까요.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그 정도 기간이면 뭐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새 내각이 좀 빨리 들어서는 거를 저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상황이 좀 급하다 네. 이런 면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시 원래 얘기로 조금 돌아와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죠. 전 후보죠. 후보. 예. 네. 사실상 다음 대선에도 또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서 네. 이게 어쨌든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더 강한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향후 이 통합 논의에 안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것도 없으니까요. 예, 안 전 후보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것도 없으니까요. 뭐 찬물이 될지 아니면 뭐 가속이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지도 한번 따져볼까요? 어느 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차기에 또 5년 뒤에 뭐 시대 정신을 살려서 다시 도전해서 뭐 50% 이상 득표를 해서 네. 그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뭐 안철수라는 후보도 우리나라의 큰 인재고 이번에도 뭐 20여 % 지지율을 얻은 좋은 인재니까 다시 도전한다는 거는 뭐 저는 뭐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데 네. 뭐든지 이게 떠날 때와 남을 때 리더는 떠날 때와 남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LG그룹이 형제 간에 분쟁이 없는 게 구자경 명예회장이 딱 떠나서 아들한테 딱 주고 해서 저희가 구씨들이 그렇게 많아도 안 싸워요. 잘 떠났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 잘 못 떠나서 워터게이트 때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의왕에 계시지만은 조금 더 빨리 떠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떠나와 남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좀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하방 있잖아요. 시진핑도 네. 시골 내려가서 하방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 경험하고 하다못해 선진 스페인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왜 국회의원들이 도시락 싸가면서 자전거 타면서 공부하는 나라 미국에서 선진 정치 뭐 이런 걸 좀 배우고 네. 나중에 국민들이 앵콜 박수 칠 때 그럴 때 마지막에 이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과 새 정부 한 지 한 4일밖에 안 됐는데 다음 선거 얘기하는 모습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새 정부가 잘 되는데 우선 하고 이건 좀 나중에 좀 대학 떨어지자마자 바로 학원 등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아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조금 보기는 좋지 않다고. 뭐, 근데 개인을 뭐 네.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 예. 유능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렇죠. 조금 충전기를 더 좀 가져라 이런 생각을 의지나 하고 의욕은 싶습니다. 좋지만 시기상으로 좀 이른 예. 거 아니냐는 네, 네.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예. 섭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출마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시기가 조금 그렇다라는 예 그런 패러다임은 계속 이제 짧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나 저나 옛날 그 정치부 기자 시절할 때는 그 대선 예, 후보에서 떨어진 낙선한 그런 그 후보들은 한 2년 정도 그렇죠. 외국에 직후에 이제 나오는 경우 잘 없죠. 그렇죠. 외국에 갔다가 오거나 네. 혹은 뭐 최근엔 뭐 톡을 또 이제 들어갔다 오시거나 이런 예. 이미지를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예. 이미지를 재충전하는데 그런 시간을 드리는데 이미 지난 대선부터 사실 그게 또 바뀌었죠. 문재인 저 후보도 지난 대선 때 후보도. 바로 또 국회의원으로 진입하는 네. 의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옛날과 비교해서 어떻다 저떻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의 이 발언은 다분히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이미지를 뭐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당에 있는 자신의 어떤 정파 의원들에게 또는 정파의 어떤 계보의 그런 그 구성원들에게 내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도 굉장히 여러 정파가 지금 뭉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선이라는 어떤 큰 그런 어떤 목표 때문에 그것이 그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 그것이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안철수 이 전 의원이 5년 뒤 내가 I'll be come back 할 테니까 I'll be back 할 테니까 사실은 이 정당을 계속 밀고 나가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부분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 26으로 예정됐다고 했는데요. 24일에서 25일에 열리는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네, 박상명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퇴를 분명히 지금 얘기해야 할 타이밍이죠. 당에 지금 진로도 남아있고 또 대선 이후에 자신의 행보를 많이 묻는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진퇴를 분명히 그게 지도자입니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가 5년 뒤를 다시 기약하는 거는 좀 옳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 긴장감이 정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만족한다. 기억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치권의 경쟁이 더 촉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혁이 더 강도 높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 5년 뒤를 얘기하는 건 너무도 지당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다. 5년 뒤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만 지금 아쉬웠던 대목은 이 정당은 아마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떠난다라고 말하면 정당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경우 속에서 이 정당이 제3당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더 위상을 강화시켜서 앞으로 의미 있는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저는 5년 뒤에 다시 도전할 것이고 더 많은 뭐 하방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더 단련을 해서 준비를 하겠다. 저도 메시지는 당연한 얘기죠. 네. 이걸 탓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제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그래서 안 후보가 지금의 통합 또는 연대 논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라는 뭐 짐작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안 대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자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강으로. 지금 통합 얘기를 해버릴 경우에는 오히려 이 통합 논의가 제3당으로서 또는 국민의당으로서 가야 할 길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 흔든 걸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자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당이 대선 이후에는 새로운 체제가 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더 외연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것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지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강론의 얘기를 해왔고 박지원 전 대표도 동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네, 성소 변호사는요? 물론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 뭐 당연히 일리가 있고 또한 또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주승용 원내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당의 사실상 이제 국민의당에서 사실상 그 지배력이 가장 높은 안철수 전 대표가 자강론을 끝까지 외치는 상황에서 또 다만 또 원내에 있는 또 의원들이 또 현실적인 그런 측면에서 현실 정치인들은 또 다음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다음 총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선만 생각할 일단 대선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선도 고민을 강하게 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또 국민의당 소속의 의원들 사이에서 또 어떤 그 이견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갈등도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이 됩니다. 통합은 가능해요. 두 정당이 중도를 놓고 난다면은 어떤 방식 통합을 하더라도 탓할 이유는 없어요. 당의 가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위상이라든지 다만 이제는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논쟁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그런 논쟁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정당도 그런 맥락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해보면 홍준표 후보 지금 전 지사 돌아오게 되면 이게 질문이 너무 막연하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 좀 벌어질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우선은 뭐 당권 도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죠. 지금 미국에 가서도 계속 정치 얘기를 SNS로 계속 활발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강남 패션 좌파까지 아주 관심 끄는 얘기만 쏙쏙에 나 여기 있어 미국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건데 당권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 여부가 상당히 관심인데 지금 저렇게까지 기쁘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당권 도전 뜻이 좀 강하게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의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친박에서는 이번에 당권에 나서지 않겠다. 뭐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친박하고 또 어떻게 다시 재정립이 될 거냐 또 이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도 앞으로 이 새 당권이 잡는 거에 따라서 선명한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좀 파열음도 상당히 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정문택 원내대표는 친박계에서 당권 도전할 사람은 없다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그걸 단언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우택 대표가 사실 범친박이라고는 예. 하나 그러나 이 내부에서 완전히 정말 진박이라고 하는 그룹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친박은 범친박 그룹이 상당히 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친박에서 나오겠느냐 정도의 어떤 메시지지 적극적으로 친박이 안 나온다라고 할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하는 건 이번엔 그래도 완전히 진박들은 좀 나와 있어요. 아직도 자중한 모습을 필요하다. 그리고 범친박 좀 더 중립적인 사람이 만약 이게 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홍준표 전 지사도 사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중립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이면서 당을 추스리자라는 그런 어떤 제안으로 지금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도 친박이 당권을 잡거나 혹은 그런 어떤 각을 세우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나오지만 범친박, 좀 중립 이러면 자신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